그런 촌스러운 넥타이 메고 우리 집 사람들 앞에 설 거야? 정말 창피하다. 지연이 한숨을 섞어 내뱉으며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민수는 괜히 넥타이를 한 번 더 만져보며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손끝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집이라기엔 화면에 찍힌 주소와 풍경이 너무 평범하고 오래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너네 집 근처는 아니지? 주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집 가기 전에 잠깐 들를 데가 있어. 묻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 말투엔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단단한 벽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는 히터 소리만 가볍게 돌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과 긁힌 페인트, 세월이 묻은 간판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입구 옆에는 작은 경비 초소가 붙어 있었고 노란 조끼 위에 두툼한 파카를 걸친 경비원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지연은 차를 세우자마자 먼저 내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아스팔트 위에서 또각 소리를 내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민수도 서둘러 내렸지만 문을 닫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 대충 세워도 돼. 민수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경비초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이 셋이 낡은 미끄럼틀 근처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 한 명이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초소 쪽을 힐끗 보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연이 초소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한번 흔들리더니 안쪽에서 신문을 보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쿠, 지연이냐?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급히 일어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얼굴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반가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팔짱을 끼고 노인을 바라보더니 초소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여기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인데, 지연아, 잘 지냈냐? 요즘 얼굴이? 그가 다가서려 한순간 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밀어내듯 어깨를 툭 치고는 손바닥을 높이 올렸어요. 민수는 그 장면이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경비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며 귓가 쪽으로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장면까지 겹쳐 보이자 그 순간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초소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 남자애 둘이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 내려오던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가린 채 눈만 굴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쿵쿵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볼에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진 뜨거운 감각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쌓인 감정과 분노가 단단한 껍질처럼 굳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노인은 입술을 떨며 의자에 반쯤 기대섰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초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민수를 보고 놀란 눈을 조금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힘겹게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 친구가 그 사위 되는 친구냐? 민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이 아파트에 잠깐 들를 때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목을 축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민수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뺨에 붉은 자국이 남은 노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니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렇다고 애써 외면하려니 더 비겁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흘끗 한번 쳐다보더니 노인과의 거리를 더 벌렸습니다. 소개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단호한 칼날처럼 초소한 공기를 잘라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민수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니. 그럼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초소 밖에서는 주민 한 명이 더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짧게 파마를 한 중년 아주머니였는데 표정에는 불편한 호기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챈 듯 괜히 기침을 한번 하더니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비초소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무슨 날이지? 혹시 결혼식하고 인사하러 온 거냐? 그 말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둘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서 지금 상황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지연은 그 질문에 얼굴을 굳힌 채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온 건 그냥 마지막으로 말해줄 게 있어서예요. 그녀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평소보다 더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서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도 저희 시댁한테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노인은 그제야 민수와 지연의 손에 끼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찔하며 주머니 속으로 숨겼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순간적으로 놀람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겨우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하진 말고 일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마. 이 사람 사정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쉽게 끼어들지 마. 그 말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함께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초소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가 작게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들마저 이 좁은 공간에서는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구겨진 편지, 그리고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려다 말고 조용히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과 포기가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의 가슴 한쪽이 같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머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소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온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쫓아다니지 말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 말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만. 그녀는 뒤돌아서서 주차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다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과 초소 안에 남겨진 노인의 모습 사이에서 잠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문 너머로 멀어지는 딸의 등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단념과 그리움, 그리고 다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짧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노인에게 사과인지 위로인지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말이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을 뿐입니다. 민수가 초소 밖으로 나와 차 쪽으로 걸어가자 아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왔던 아주머니 둘이 모퉁이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낮은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저 딸이 그 경비 아저씨, 친딸이라잖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저렇게.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이미 지연이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끝에 마지못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남이야. 그렇게 알아.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대화를 끝내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는 점점 작아지는 경비초소와 그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사람만 두고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를 힐끗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대신 가로수와 상가 간판들만 이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아직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히터 바람은 따뜻했지만 둘 사이에는 쉽게 녹지 않는 얼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시간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이날 저녁 낡은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일은 그냥 모른 척해. 지연의 말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까 하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대화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엔 짧은 말들만 오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이 계속 아파트 경비 초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켜둔 모니터 속 보고서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듯 집중력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형,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완전 멍하던데.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인가 보네. 형 눈빛이 그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어 어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제의 기억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초소 안에는 장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은 젊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아저씨요? 오늘 야간은 쉬어요.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고 무언가를 후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연은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해둔 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어제 그 아파트에 잠깐 들렀어. 지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갔어? 아니, 그냥 상태가 좀 걱정돼서. 어제 너무 심했잖아. 지연은 숨을 고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금세 억눌러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초소의 불빛, 장인의 주름진 손, 지연의 싸늘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상처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출근 대신 시청 근처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오래된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철수 전무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해임. 제목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기사는 15년 전의 날짜를 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리. 이후 행방불명. 짧은 기사였지만 그 사이에 묘한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결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장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있던 준호가 놀란 듯 반응했습니다. 박철수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우리 회사랑도 거래했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일 터지고 나서 관련 서류들이 싹 사라졌죠. 민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건 누가 누명 씌운 거라거나 그런 말은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땐 윗선에서 덮은 거라 잘 모르죠. 근데 웃긴 게
그때 이 사진 중 한 명이 지금은 SH그룹 한상훈 회장이에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상훈, 지연의 새아버지. 모든 조각이 이상하게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언가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포장천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그 일을 감추려 하는 거지?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SH그룹 한상훈 회장 장인상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는 무심히 화면을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 바로 한상훈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가 왜 저기 있어? TV 화면 속 지연은 냉정하고 완벽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 초소에서 보았던 분노와 상처로 흔들리던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세상, 체면과 권력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오해나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우려는 과거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비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민수는 빗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감추려는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노트북을 켜둔 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의 손끝이 문손잡이를 잡았고 차가운 금속감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싸늘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고급 스테이크와 수입 와인,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지연의 새아버지, 한상훈 회장이 주최한 사업 파티,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회사 임원들과 정치계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서열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불편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신이 초대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초대받았을 때 지연은 말했었죠. 아버지가 그냥 형식상 부른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계산된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자리마다 놓인 이름표 중 김민수 사위라는 글자를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근무복, 단정히 빗어넘긴 백발, 낯익은 얼굴. 민수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 그 경비초소의 장인 박철수였습니다. 손에 쟁반을 든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호텔 직원들 중 한 명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셨던 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지연은 그 시선을 따라 장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한상훈 회장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아버님도 오늘 오셨네. 아, 근데 요즘은 경비원님으로 불러야겠지? 그의 말에 주변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습니다. 단 한 사람, 민수만이 웃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쟁반을 내려놓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서빙 도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이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상우는 그를 바라보며 와인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래요. 일은 일이지. 다만 참 세상일이 묘하네요. 우리 딸 친아버지가 경비원이라니.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한상훈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예이라, 우리 사위. 내가 뭘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나?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테이블 주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말했던 그분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연이 이 자리 전에 이미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렸다는 것을.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정의감이 넘치는군.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민수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장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만두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장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나 괜찮아요. 그의 말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에 쥐어진 쟁반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이러면 더 망신이야. 그냥 앉아.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망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거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한상우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자의 여유와 잔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장인과 함께 조용히 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저 사위 참 괜찮네. 괜히 괜찮은 척하는 거지. 세상은 돈이지. 문이 닫히자 호텔 안의 따뜻한 공기 대신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바람 속에는 와인의 향 대신 서늘한 현실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장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이런 일로 민수 씨가 다치진 않았으면 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다만 이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장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진실보다 체면이 더 무서운 법이지요. 그 말은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장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엔 수많은 시간과 상처가 겹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유를 알아내야 해. 호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연의 모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상훈 옆에 서 있었지만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완벽히 가면 같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위도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한 사람으로서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도심 거리를 걸으며 네온 쌓인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죄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연의 눈물 뒤에 숨은 진짜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파헤치지 마. 과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서로 편해. 지연의 말이 민수의 귓가에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묻어두라는 말은 곧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은 오직 하나로 흘렀습니다. 장인의 몰락.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왜 지연과 한상훈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지. 며칠을 망설이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장인을 찾아가 보기로요. 늦은 오후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빵 봉투 하나를 들고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초소 대신 뒤편의 좁은 계단을 올라 장인의 주소가 적힌 오래된 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대신 녹슨 철문에 달린 문패, 박철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나, 민수 씨. 장인은 마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노트북, 그리고 끊긴 전선이 널려 있었어요. 벽에는 한때 대기업 간부였던 시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장인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죠.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세월의 얼룩이 묻어 있었고 테이프로 몇 번이나 붙였다 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그것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걸었던 모든 게 들어있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민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회계장부, 메모,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난 회사 비자금 문제를 내부 고발하려 했다네. 하지만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나를 먼저 밀어버렸지.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한상훈 회장입니까? 장인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인간이 날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그 일로 내 가족이 다 흩어졌지. 그의 말투엔 분노보다는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때 중학생이었어. 사람들은 날 도둑이라 불렀고, 아이는 학교에서 매일 조롱을 받았지. 결국 아내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났어. 나는 그때 깨달았지. 진실은 언제나 강한 자의 편에 선다는 걸.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봉투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장부 한쪽에는 사인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상훈. 붉은 잉크로 덧칠된 서명은 마치 죄의 흔적처럼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인이 평생 지켜온 조각난 진실의 증거라는 거요.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냥 잠깐 나와 있었어. 또 그 사람한테 갔어? 지연의 목소리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하고 엮이는 순간 우리 인생 다 망가져. 제발 그만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아, 난 그냥 사실이 궁금할 뿐이야. 누가 잘못했는지, 왜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 사건이 터지고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왔을 때 아빠는 도망쳤어. 우리 곁에 없었다고. 민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진짜 버림받은 기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인이 말했던 누명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전부는 아닐 거야. 뭐라고?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난 이제 그걸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숨소리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 동료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IT 보안 담당자로 평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인물이었죠. 준호야, 부탁 하나만 하자. 이 파일 좀 분석해 줄 수 있겠냐? 민수가 내민 건 장인의 녹음기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불법일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누군가 억울하게 인생을 잃었을 수도 있어. 준호는 한참 고민하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자 잡음 섞인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은 박철수가 떠안으면 돼.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위에서 오케이 떨어졌어. 한 해 장쪽도 다 정리됐대. 짧은 대화였지만 모든 게 분명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음성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민수 형. 이거 세상에 터지면 민수는 말없이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민수는 봉투와 녹음기를 다시 정리하며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진실을 숨기든 난 끝까지 간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낡은 노래 한 구절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리.
그 노랫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봉투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너진 세월을 바로잡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사람을 끝내는 게 아니라 거짓이 끝내는 거야. 그의 말에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장인의 증거 자료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은 채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도심은 빗방울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장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곳이었죠. 카페 안엔 젊은 기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노트북을 켜며 말을 꺼냈습니다. 메일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사건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장부 사본이랑 당시 내부 음성 파일이에요. 제 장인이 이걸로 누명을 썼어요. 하지만 진범은 한상훈 회장이었죠. 기자는 놀란 눈빛으로 파일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민수 씨, 이 자료 어디서 난 겁니까? 직접 받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맡기셨어요. 기자가 대답하려던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지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거 그만둬, 제발. 그 사람은 그냥 잊어. 민수는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연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그래서 진실을 묻고 살자는 거야? 지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 사건 때 한상훈 회장이 아빠를 해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엄마를 지켜줬어. 우린 그 덕분에 살았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지켜줬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야. 이용한 거야. 지연아, 당신 어머니 병원비 누가 냈는지 알아? 그 돈 회사 비자금에서 빠져나간 거야.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장부에 적혀 있었어.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나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나도 그 돈으로 살았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서 있었던 거야. 이제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민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미안해. 이건 당신 손에 있으면 안 돼. 민수는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이러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중요하겠지만 난 현실이 중요해. 지연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어둠 속 골목은 미끄러웠습니다. 지연은 택시를 잡아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한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네. 이제 그건 나한테 넘겨. 그 남자는 처리하지 않아도 돼. 곧 알아서 조용해질 테니까.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번져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혐의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경찰관들은 이미 준비된 듯 민수를 연행했습니다. 잠깐만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민수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묵묵히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눈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실 안 민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당신 부인입니다. 자료를 훔쳐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내를 위해서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이 일엔 당신이 감당 못할 사람들도 얽혀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나를 넘겼단 말이야? 눈앞에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비자금을 유출한 SH그룹 한상훈 회장의 사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숙였지만 세상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장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강한 자의 편에 선다. 그날 밤 늦게 한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민수가 전달하려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군.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박철수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 그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 서류를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멈췄습니다. 한상훈이 그녀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마. 진실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야.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한상훈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드러내 보든가.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지키려 했는데 결국 내가 망가뜨렸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고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그 눈물을 덮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그만 잊어요, 박씨. 어차피 세상은 아무도 그런 얘기에 관심 없어요.
아파트 주민 대표가 무심히 던진 말에 장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어요. 일면엔 굵은 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금 유출 혐의, 사위 체포 내부 제보 조작 의혹. 신문 한켠에는 민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려 신문 잉크가 번지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진실이 마침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장인은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진 외투였지만 단정하게 여며 입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지난 세월의 흔적,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나서기 전 초소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민수를 믿어주시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번듯하진 않았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장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불었고 회색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세월보다 더 깊게 주름져 있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겁날 게 없지. 버스가 시청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현대일보 사회부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자 커피와 담배 냄새, 기자들의 분주한 타자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 그를 맞았습니다. 박철수 씨 맞으시죠? 매일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놀라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장인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원본 회계장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조리 진짜요. 그날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 딸의 인생까지 팔아버렸어. 기자는 숨을 고르며 자료를 훑었습니다. 이 안에 한상훈 회장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인간이 다 주도했어. 그 대가로 내 아내가 죽고 딸이 나를 버렸지. 장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수건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오히려 진실의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 사회면 일면으로 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엔 조심하세요. 장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서울 게 뭐 있겠어. 기자가 떠난 뒤 장인은 신문사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어린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빠가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그의 손끝이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닿는 바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한 가지 뉴스가 터졌습니다. SH그룹 한상훈 회장의 비자금 조작 및 내부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SH그룹의 전직 간부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박철수의 이름이 연이어 언급됐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갇혀있던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막에 떠있는 이름 박철수, 전 대기업 간부, 내부 폭로,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장 한편에는 비 맞은 듯 축 처진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장인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이 세상이 나를 잊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을 끝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딸이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장인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인은 조용히 건물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숨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근처 골목의 작은 교회 앞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내 목숨을 대신해도 좋으니 저 아이가 이제는 자유로워지게 해주소서.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파트 경비초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었을 때 박철수는 책상 위에 팔을 얹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앞엔 신문 한 부와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야,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내가 미처 지켜주지 못한 가족을 네가 이어다오. 그 글씨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SH그룹 한상훈 회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내부 비자금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 모든 소식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박철수, 한때 세상에 버림받은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석방 후 곧장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초소 앞에는 이미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본 순간 무릎이 저절로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인어른, 약속할게요. 세상이 지운 당신의 이름, 제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경비초소 안의 달력이 흔들렸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장인의 마지막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진실 하나를 되찾았고 한 사람의 생은 고요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다 똑같아요. 누가 이기느냐만 보지. 누가 울었는진 안 봐요. TV 스튜디오 안의 기자가 내뱉은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흘러나오던 순간 민수는 구치소 안의 작은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엔 커다란 자막이 떠 있었죠. 한상훈 회장, 비자금 및 내부 조작 혐의 전면 수사 착수. 그 밑에는 한 노인의 얼굴 사진이 작게 비쳤습니다. 고 박철수 전무 숨지기 전 내부 비리 증거 제출. 민수의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TV 속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생전 마지막까지 진실을 위한 선택을 남겼습니다. 순간 민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마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결국 당신이 하셨군요. 석방 결정은 그날 오후 전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증거 조작의 배후가 드러나자 경찰은 곧 민수를 풀어줬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이 어제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인이 그 세상을 대신 짊어진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소박한 빈소 안에는 향 냄새와 흰 국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올려진 영정 속 장인은 어제보다 훨씬 젊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인어른,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저한테 맡긴 일 끝까지 이어갈게요. 뒤편에서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엔 낯익은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지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면 이젠 눈물로 녹아내린 듯 따뜻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향을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어릴 때 기자들이 우리 집 앞을 막았을 때,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때마다 아빠 때문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지연은 힘겹게 향을 꽂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릴 지키려고 그랬던 거였네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지연 옆에 서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한쪽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SH그룹 한상훈 회장이 검찰 조사 중 긴급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은폐 및 내부 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화면 속 수갑을 찬 한상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고개 끄덕임 속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빈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비가 멎은 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며 영정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아빠가 웃는 것 같아. 민수는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용서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장례식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국화꽃 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향 속엔 슬픔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 읽었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읽을 용기가 없어.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인이 남긴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함께 잉크 자국이 묻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감추려 하면 괴물이 되고 마주하면 다시 사람이 된단다. 넌 이제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민수를 믿어라. 그는 네가 잃은 길을 다시 보여줄 사람이야. 글을 다 읽기도 전에 지연의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장인의 마지막 바람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초소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초소 안엔 더 이상 장인이 없었지만 그의 의자 위엔 깔끔히 정리된 모자와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국화를 한 송이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초소 유리창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어둠 속에서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했죠. 그 순간 지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살아야겠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남긴 진실 위해서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야지. 둘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봄비가 그친 하늘에서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초소 창문 안에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도와 미소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증명된다. 그날 민수는 장인의 유언처럼 남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낡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막 찾아오던 날 햇살은 유리창마다 부서져 반짝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밝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비가 내리고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는 주차된 흰색 SUV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연과 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창문을 반쯤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일했던 할아버지가 진짜로 우리 외할아버지야?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용감한 분이셨지. 남들 다 거짓을 믿을 때 혼자서 진실을 지키셨단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영웅이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 말을 들은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햇살에 비친 눈동자 사이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 아파트 입구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용기로 살다간 사람 고 박철수. 글씨는 소박했지만 그 돌에 새겨진 문장 하나하나가 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저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당신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말은 마치 바람에 실려 하늘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분명 웃고 계실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그동안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리웠나 봐.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장인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둘은 놀이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단지 안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옆엔 예전 장인이 쉬던 초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젊은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을 향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 좋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봄이네요. 젊은 경비원은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민수는 잠시 장인의 얼굴을 본 듯 했습니다. 그의 미소, 그 눈빛, 그 손짓, 모두 다 그리운 모습으로 겹쳐졌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시작해볼까? 지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응, 장인어른이 이곳에서 매일 사람들을 지켜봤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켜가자.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띠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보답이겠지?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초소를 바라봤습니다. 초소 창문 안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장인의 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그 빛이 초소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살게요. 지연도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초소의 조명이 은은히 켜지고 그 빛이 놀이터를 비추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다른 이의 길 위에서 다시 켜질 뿐이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은 마치 장인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빛이 될게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초소의 작은 불빛이 그들을 향해 오래도록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